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공수처가 조금 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내일 심사가 열려 모레 중으로 결과가 나올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경호차장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김 차장은 정당한 경호 임무였고 무기 사용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가 더불어민주당을 3%포인트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갤럽은 비상계엄 이후 정당 지지율 양상이 8년 전 탄핵 정국과 확연히 다르다고 평가했습니다. 한수원과 미 원전 기업 간의 지식 재산권 분쟁 협상이 2년여 만에 타결됐습니다.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우선 협상 대상자인 한수원이 3월 최종 계약을 할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15일 윤 대통령이 체포된 이후 45시간, 그러니까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시간을 3시간여 앞두고 법원에 영장을 제출한 겁니다. 이제 윤 대통령은 법원에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현직 대통령이 구속 기로에 선 것 또한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저 소식 이혁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수처는 오늘 오후 5시 40분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체포 시한을 3시간 앞둔 시점에 내린 결정입니다.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부지법은 앞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던 법원입니다. 공수처는 이 영장으로 그제 윤 대통령을 체포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불법적인 수사에 응할 수 없다면서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공수처 조사 자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는 첫날 조사에서 질문지 200여 쪽을 상당 부분 소화했지만 마무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 대통령은 계엄 사태 45일 만에 헌정사상 처음 구속 갈림길에 선 현직 대통령이 됐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에 이어 구속영장도 서울 서부지법에 청구하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대통령 관저가 서울 서부지법 관할이기 때문에 서부지법에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선 영장을 쉽게 발부받기 위한 목적 등 다른 의도가 있다고 계속해서 반발하고 있는데 왜 또 굳이 서울지법으로 가냐 이겁니다. 공수처 조사에 불응하는 윤 대통령이 과연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는 모습을 드러낼지도 관심입니다. 이어서 박기영 기자가 전합니다.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에 이어 구속영장도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 서부지법에 청구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관저가 있는 용산구 한남동이 서울 서부지법 관할이라 청구가 가능하다는 입장인데 공수처법 31조를 근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통상적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법원에 구속영장도 청구해왔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서울 서부지법 영장 담당 판사의 성향을 고려한 결정이 아니겠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첫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순영 부장판사는 진보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관할은 서울중앙지법이라며 불법 청구이자 영장 쇼핑이라고 줄곧 지적해왔습니다. 유독 대통령에 대해서만 서부지방법원에 한 것은 영장 쇼핑이고 판사 쇼핑이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영장이 서울중앙지법에 청구되면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에 응할 것이라고 했었지만 서울 서부지법으로 접수가 되면서 출석은 불투명해졌습니다. 어제 열린 체포 적부심사 불출석과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 측이 경호나 의전을 문제 삼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법원에 소명하기 위해 직접 심사의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는 이르면 내일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서울 서부지법 앞에는 벌써부터 구속을 반대하는 지지자들이 집결하고 있다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장동건 기자, 벌써 사람이 많이 와 있네요. 네, 저희 취재진 뒤로 법원을 둘러싼 바리케이드와 많은 경찰관들의 모습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 서부지법에 청구한 직후 취재진 역시 법원 밖으로 나가라는 안내를 받았는데요. 현직 대통령이 구속 기로에 놓이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두고 법원 주변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윤 대통령의 구속을 반대하는 지지자들이 속속 모이고 있는데 일부는 공수처의 영장 청구에 항의를 하는 듯 인간 띠를 만드는 모습 역시 발견됐습니다. 한 지지자는 집회 금지구역 밖으로 안내하던 경찰관에게 반발하다 부상을 호소하며 바닥에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내일 영장실질심사를 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윤 대통령이 영장심사에 불출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변호인들은 계엄 선포에 위법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방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참 조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편지가 또 공개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사흘째 구금 중인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을 통해 대국민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조금 불편하지만 구치소에서 잘 있다며 대통령 취임사부터 대국민 담화 등 국민들께 드렸던 말씀들을 다시 읽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가다듬고 지나온 국정을 되돌아보고 있다고 소회를 전했는데요. 또한 많은 국민들께서 추운 거리로 나와 나라를 위해 힘을 모아주고 계시다고 들었다. 뜨거운 애국심에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탄핵 심판과 구속 심사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서울 서부지법에서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공수처는 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하느라 지금 아주 분주합니다. 공수처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혁재 기자, 공수처는 구체적으로 지금 뭘 준비한다는 겁니까? 네, 공수처는 구속영장 청구 이후 본격적인 영장실질심사 대비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공수처는 실질심사에서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피해왔던 점과 체포 이후에도 조사에 불응한 점 등을 이유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크다고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수처는 검찰로부터 박안수, 여인형, 이진우, 곽종근, 문상호 사령관 등 구속 기소된 주요 계엄군 지휘부 5명의 피의자 신문조서도 확보했습니다. 공수처 수사자료에 추가 확보한 검찰 수사 기록이 더해지면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 당시 어떤 명령들을 내렸는지를 규명하려고 압박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소환조사에 불응할 시 조사실로 데려오는 강제 구인 절차를 밟을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런데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잖아요. 그럼 검찰로 사건을 넘겨야 하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 심사 결과를 봐야겠습니다만 만약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한 차례 구속기한 연장을 고려하면 총 20일의 구속기한을 수사기관이 확보하게 됩니다. 앞서 공수처와 검찰은 20일의 절반인 10일씩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하기로 잠정 협의를 했는데요. 늦어도 24일 이후에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달 11일 윤 대통령에 대해 출석 요구를 통보할 때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 준비가 돼 있었다는 입장입니다. 어제 열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판 준비 기일에서 김 전 장관 측이 진술조서 등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50에서 60명 정도의 증인을 신청할 수 있다고 얘기한 점을 주목할 만한데요. 검찰이 계엄군 지휘부는 물론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인물들 수사를 어느 정도 마무리 지은 만큼 공수처 수사에 이어 고강도 조사를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수사와 탄핵 심판에 대해 계속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체포영장이 불법이다, 재판권을 빼달라 등등 수차례 이의를 신청했었고요. 하지만 결과는 모두 실패였죠. 되레 이런 전략이 수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평가까지 나옵니다. 체포 뒤에도 거부를 남발한 건 전략이 아니라 실수다 이겁니다. 강세영 기자입니다. 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 측은 첫 체포영장이 발부됐을 때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이의 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다시 그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해서는 특별히 유의미한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생각을. 윤 대통령이 체포된 이후엔 서울중앙지법에 체포 적부심을 청구했는데 체포영장 청구의 관할 위반을 중심으로 한 위법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체포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 하지만 결과는 역시 기각이었습니다.
법원은 체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고 윤 대통령 측이 불법 체포라고 주장할 명분만 약해지고 말았습니다. 탄핵 심판에서도 기각은 이어졌습니다. 헌재가 한 번에 변론 기일을 5차례나 지정하자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정계선 재판관이 진보 성향의 우리법 연구회 회원이라며 재판관 기피 신청을 한 건 역시 기각됐습니다. 기피 신청이 들어왔고 오늘 그분을 제외한 7분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피 신청을 기각했으며 사법 절차 단계마다 이어진 윤 대통령 측의 문제 제기가 오히려 수사의 정당성만 강화시켜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게 오늘로 사흘째. 윤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대통령 경호처가 맡아야 할까요? 아니면 구치소에서 맡아야 할까요? 전례 없는 현직 대통령 구금에 구치소는 호송 방식도 고민 중인데 앞으로는 구치소 밖을 나가게 될 경우 경호 차량 대신 호송 차량을 이용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혜빈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 15일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은 경호 차량에 탑승한 뒤 공수처로 이동했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에 호송될 때까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윤 대통령 측의 요청을 공수처가 받아들인 건데 이제 재판 등의 이유로 외부로 나갈 때는 법무부 호송 차량을 타고 이동하게 됩니다. 호송 차량의 운전 역시 교정 직원이 담당하는데 차량 앞뒤로 경호처가 경호를 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상황은 저희가 통제하고 관리하지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상황이 발생한다면 적합한 그런 방법을 세워서 이행을 할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서울구치소 보안청사 안에 있는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 구금 중인데 이곳에서의 개호 업무 역시 경호처 직원이 아닌 교정 직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호처 직원들은 보안청사와 약 100m 떨어진 사무청사에서 대기하며 정문을 기준으로 외부 경호만 맡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윤 대통령 측은 구치소 전체를 경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 경우 개호권과 경호권이 충돌하는 만큼 현재의 경호 방식이 계속 유지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체포, 구속영장 청구도 모두 사상 초유의 일이죠. 법조팀 현조 기자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제기온 관할 논란, 이제 그럼 일단락됐다고 봐도 됐겠습니까?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젯밤 서울중앙지법이 체포 적부심을 기각하면서 윤 대통령 입장에선 이제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했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중앙지법이 체포영장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결정을 내린 거죠. 윤 대통령 측의 공수처법 위반이라는 그런 주장도 그러면 이것도 해소가 된 겁니까? 네, 사실 관할 법원을 문제 삼는 건 처음부터 사실 의미가 없는 주장이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근거로 든 게 공수처법 제31조인데 공수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사건에 대한 관할 법원이 중앙지법이란 내용입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에 대한 공소 제기는 공수처가 아니라 검찰에서 하죠. 애초에 법 적용을 잘못했던 겁니다. 또 형사소송법 제2조를 보면 소송과 관련된 행위는 관할 법원을 위반해도 영향이 없다고 돼 있습니다. 오늘 구속영장 청구했으니까 실질 심사는 내일쯤 이루어지겠네요? 네, 심사는 일단 내일 오후 2시로 예정이 됐습니다. 네.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전반적인 의견인데요. 심사 기준은 주거가 일정한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는지 이 세 가지입니다. 이 가운데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될 것 같은데요. 윤 대통령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체포된 이후로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데다 추가 조사마저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합법적인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력을 동원해 막은 점은 법원이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 비상계엄에 가담했던 인물 모두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돼 구속 수사를 받았던 만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 역시 그 중대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좀 높겠죠. 구속영장을 청구한 직후 공수처가 브리핑을 했습니다. 공수처도 그러니까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 거죠. 네, 일단 공수처는 자신이 있는 분위기입니다. 영장 청구서 분량은 150쪽 이상인데요.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 국수본과 검찰에서 넘겨받은 자료를 청구서에 반영했다며 탄탄하게 준비가 됐다 이렇게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구속된다면 윤 대통령 측에서 또 그러면은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네, 구속 단계에서도 이의 제기를 할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이게 앞서 체포 적부심과 비슷한 구속 적부심이라는 제도가 있죠. 네. 피의자를 구속하는 게 적절한지 법원에 다시 한번 검토해달라는 절차입니다. 그동안 윤 대통령은 수사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이의 제기는 전부 해왔죠.
때문에 구속적부심 역시 청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법원이 이걸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예, 법조팀 현지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충암고 1년 선후배 사이로 끈끈한 관계를 유지해왔던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이에 균열이 생기는 걸까요? 12.3 비상계엄 당시 발표된 계엄 포고령 1호를 앞두고 내탓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송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와 지방의회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 주장이 엇갈리는 포고령 1호 내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김용현 전 장관 탓을 합니다. 김 전 장관이 군사정권 당시 있던 국회 해산권 예문을 그대로 베껴 문구가 잘못됐고 윤 대통령은 부주의로 간과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김용현 전 장관 측은 잘못 적지 않았다고 반박합니다. 포고령 제1호 제1조는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어떤 착오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김 전 장관이 초안을 작성했고 전체적인 검토는 윤 대통령이 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대립을 벌이는 이유는 해당 문구가 계엄의 위헌 여부를 가릴 중요 단서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포고령 작성 과정이 담긴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 공소장이 공개됐습니다. 지난해 12월 1일 김 전 장관이 초안을 보고하자 윤 대통령이 야간 통행금지 부분 삭제를 지시했고 하루 뒤인 2일 윤 대통령이 수정 문건을 검토하고 나서 승인했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확인이 필요한 시점으로 헌법재판소는 김용현 전 장관 증인 신문을 앞당겼습니다. 재판관 평의 결과 증인 신문 기일을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피청구인 측이 신청한 증인 김용현에 대한 신문 기일은 1월 23일 목요일 오후 2시 30분. 윤 대통령 측 요청을 수용한 건데 탄핵 심판 핵심 쟁점을 신속히 처리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2차 변론에서 국회 측 의견 개진 시간은 30분, 윤 대통령 측은 1시간 반 정도 걸렸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며 긴 시간을 할애해 설명한 건데 너무 길어지자 10분 내로 마무리해달라며 헌재가 중간에 발언권을 제한했을 정도였습니다. 이시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2차 변론. 먼저 국회 측은 30여 장의 PPT를 띄워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과 위법성을 설명했습니다. 적법하고 정당한 비상계엄 선포였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내용이기에 위헌적인 포고령입니다. 윤 대통령 측도 반박에 나섰습니다. 특히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주장을 펼치는 데 집중했습니다. 부정선거로 의심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근간을 갖다 흔드는 부정선거라는 것은 의혹을 밝히는 건 대통령의 책무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개표 과정에서 조작이 의심된다며 손을 이용해 구체적인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자물쇠를 갖다가 꽂은 것처럼 돼 있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검은 종이를 갖다 하나 씌워가지고 나중에 보면 양쪽으로 다 빼게 돼 있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에만 변론이 1시간가량 지나가면서 헌재는 윤 대통령 측 발언을 짧게 해달라고 제지에 나섰는데 피청구인 대리인 10분 내에 변론하십시오. 시계 찍으십시오. 윤 대통령 측 주장이 계속돼서 이어지자 발언을 아예 끊어버렸습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발언을 제한하겠습니다. 앉으십시오. 4차 변론 기일인 23일부터는 양측이 신청한 증인 신문이 차례대로 진행됩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속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심사가 내일 그러니까 18일 오후 2시에 진행한다고 서울 서부지법이 밝혔습니다. 구속영장 심사는 차은경 부장판사가 맡게 됩니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 경찰에 출석했다가 바로 체포됐습니다. 3차례 소환 통보에 다 응하지 않았고 대통령이 체포된 날 본인도 체포될 뻔했지만 밀어달라고 요청한 상태였거든요. 그는 정당한 경호 업무 수행이었고 무기 사용을 지시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다 부인했습니다. 손성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장 차림에 마스크를 쓴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굳은 표정의 김 차장은 경호 업무를 했을 뿐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누구 지시로 관저진이 막았나요? 대통령 지시인가요? 지시가 아닙니다. 법률에 따라 경호임무 수행을 한 겁니다. 김 차장은 영장 집행 저지를 위해 무기를 사용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영장 집행 과정에서 제지를 위해서 별도의 무기를 추가적으로 휴대하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한 일부 경호관들을 임무에서 배제시켰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고 자신의 권한 또한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김 차장은 경찰의 출석 요구를 3차례나 불응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로 경찰 조사와 동시에 체포영장이 집행됐습니다. 경찰은 김 차장을 상대로 무력 사용과 영장 집행 방해를 지시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김성훈 경호차장은 8분 동안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며 물러서지 않고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생일 축하에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했다는 의혹에는 친구나 동료에게 생일 파티를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파티의 원래 주인공은 창설 60주년을 맞은 경호처였죠. 이기정 기자입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재작년 12월 창설 60주년 기념행사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정곡을 불렀습니다. 기존 곡의 가사를 하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대통령이 태어나신 뜻깊은 오늘이라고 바꿨습니다. 원곡자인 가수 권진원 씨는 SNS에 연인들의 사랑 노래가 이렇게 개사되다니 정말 당혹스럽다고 적었습니다. 경찰에 출석한 김성훈 경호차장은 경호처 직원들을 사적으로 활용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은 생일 친구들이 축하 파티나 생일 축하송 안 해주나요? 이거는 업무적인 걸 떠나서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경호처는 대통령을 근접해서 모시는 기관이라며 옆에 앉아있는 동료의 생일에도 그렇게 해주지 않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직원들을 안마에 동원했다는 의혹은 부인했고 세금이 들어간 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김 차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물러서지 않고 8분 동안이나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변호인의 귓속말을 들은 후 마지막엔 윤 대통령의 발언도 전했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도 차가운 바닥에서 오로지 자유대한민국을 위해서 지키기 위해 저렇게 지지하시는 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 김 차장은 경호 대상자의 절대 안전을 위해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며 조직을 집단적으로 무력화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은 이미 계엄 관련자들의 진술을 충분히 확보한 상태지만 200장에 달하는 질문지를 준비했음에도 윤 대통령으로부터 그 어떤 답도 얻지 못했고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들과 통화한 비화폰 서버를 찾는 게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간은 번번이 경호처가 막아섰지만 이제는 경호처 강경파인 김성훈 차장도 체포된 만큼 재차 압수수색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백기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경 지휘관들은 그동안 국회와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쏟아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통신 기록이 보안 처리되는 비화폰으로 지시했다는 진술도 많았습니다.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대통령이 6번이나 전화 와서 국회의원들 체포하라는 지시도 거부하는 등. 공수처가 윤 대통령 조사 때 준비한 200쪽 분량의 질문지도 이러한 진술을 토대로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진술의 교차 검증에 필요한 비화폰 서버는 여전히 확보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12월 3차례나 시도한 압수수색은 경호처의 반발로 번번이 불발됐습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할 때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실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 승인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경호처 강경파인 김성훈 차장이 체포되는 등 지휘부가 사실상 무력화된 만큼 경찰 특별수사단이 다시 비화폰 서버 확보에 나설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경찰이 비화폰 서버 내역을 확보하면 계엄군을 움직인 구체적인 지시 정황을 파악함은 물론 최근 진행된 대통령실 참모진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체포된 뒤에도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건 스스로 구속 사유를 부채질하는 것이다. 법꾸라지처럼 법을 농락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돼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서울중앙지법이 대통령의 체포 정당성을 인정해준 만큼 공수처가 판사 쇼핑을 하고 있다는 여당의 주장도 힘을 잃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교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비협조로 구속사유가 쌓이고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이 엊그제 체포됐지만 묵비권으로 일관하며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의 체포 적부심이 기각된 것에 대해서도 당연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나아가 서울중앙지법이 판단한 만큼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판사 쇼핑 주장이 힘을 잃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렇게도 원하던 중앙지법도 체포 적부심을 기각했으니 이번에는 또 무슨 궤변으로 국민을 호도할 생각입니까? 누구보다 법을 잘 아는 윤 대통령이 조사 출석 여부 번복 등을 통해 법을 농락하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법꾸라지 형태를 취하면서 출석한다고 했다가 다시 또 출석을 않고 법을 농락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연일 민생 메시지를 내고 있는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 수사에 대한 말을 아낀 가운데 본인의 대장동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 정당성이 없다고 공수처가 범법 백화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체포영장에 이어 구속영장도 서울 서부지법에 청구를 두고 또 영장 쇼핑을 하는 거냐며 오동훈 공수처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은 정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서울 서부지법 구속영장 청구는 관할권을 위반한 명백한 위법임을 강조했습니다. 첫 수사 단추부터 잘못됐다며 공수처는 범법의 백화점이라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법적 절차적 흠결 가득한 공수처의 수사는 이미 그 정당성을 상실했습니다. 정치 논리를 앞세워 법치 유린을 주도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이 영장재판을 포함한 모든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있습니다. 오동훈 공수처장은 이 모든 사태에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국민의힘은 또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관저 출입 허가 공문을 위조했다는 의혹을 파고들며 공수처의 이런 행위가 내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사를 위해서 잠시 보자고 55 경비대장을 불러서 실제로는 관인을 날인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채무자를 불러서 신체 포기각서를 작성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나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하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수순을 따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MBN에 체포 적부심이 기각된 건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공수처의 관할권 등의 논리가 무너진 것 아니냐며 무조건적인 대통령 감싸기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12.3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을 거치면서 보수층에 결집하고 있다는 게 각종 여론조사로 확인이 되고 있죠. 또 정당 지지도에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5차 범위 안에 서지만 역전했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한국갤럽 조사인데 이 조사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선 건 5개월 만입니다. 정태훈 기자입니다. 한국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가 더불어민주당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지난주보다 5%포인트 오른 39%를 기록한 반면 민주당은 지난주와 같은 36%로 조사돼 5차 범위 안에서 앞섰습니다. 해당 조사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선 건 지난해 8월 이후 약 5개월 만입니다. 갤럽 측은 이번 달 들어 양당이 비상계엄 사태 이전의 비등한 구도로 되돌아갔다며 계엄 이후 현재까지의 정당 지지도 양상은 8년 전 탄핵 정국과 다르다고 진단했습니다.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1%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여권 인사들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홍준표 대구시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57%가 찬성했고 36%가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MBN 뉴스 정태용입니다. 뒤집힌 여론조사 결과 이호정 기자와 뉴스 추적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는 완전히 다른 양상입니다. 네, 8년 전 정당 지지도부터 함께 보시면요. 네. 이 최순실 사태가 공론화되기 시작했던 2016년 11월부터 국민의힘 전신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격차가 나기 시작합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안 처리되고 헌재 심판이 진행되던 12월 3주차 지지율 25%포인트까지 벌어지는데요. 네. 보시면 이 격차가 이후에도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탄핵 전국대 추이를 비교해 보면요. 20 후반에서 30초 초중반에 머물던 이 양당 지지율이 비상계엄 선포를 기점으로 벌어지기 시작하더니 그 격차가 24%포인트까지 커집니다. 네. 그런데 한 달 만에 이후 격차가 줄어들더니 이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이번 주에 지지율이 역전됐습니다. 그래프로 보니까 확연히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저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예, 전문가들은 이 8년 전과 크게 두 가지 차이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보수 결집입니다. 2017년엔 김무성, 남경필, 유승민 4.5.6선 당내 중진들이 탄핵에 찬성하는 목소리를 냈고요. 그리고 네. 모든 사태는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책임이자 잘못이라면서 분명하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랬죠. 이후에 바른정당으로 당이 쪼개졌고 그러면서 지지층 결집도 약화됐습니다. 이 보수 진영 내에서 분열은 필패다 이런 인식을 공유하게 된 배경으로 꼽힙니다. 그래서일까요? 이번엔 지도부가 나서서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밀어붙였습니다. 맞습니다. 이 탄핵에 찬성했던 당대표 한동훈 전 대표가 쫓겨나는 모양새였죠. 이 당시 탄핵 소추인단이었던 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번엔 이 탄핵 반대 표 단속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차이점 뭐가 있습니까? 두 번째는 야권 구도입니다. 이재명 대표 1강 체제라는 점인데요. 앞서 리포트 보신 것처럼 이 차기 지도자 선호도 조사를 보면요. 이재명 대표가 31%로 압도적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뒤이어 김문수 장관 7%, 홍준표 시장과 한동훈 전 대표가 각각 6%인데요. 여권 후보의 지지율을 다 합쳐도 이재명 대표 지지율에 못 미칩니다. 그러네요. 이 대표는 당 내에서도 이 민주당 지지층의 74%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8년 전에도 한 사람이 압도적이었습니다. 문재인 당시 후보요. 맞습니다. 8년 전 그런데 문재인 후보가 31%로 대세론을 형성했던 건 맞지만 네. 지금처럼 독주 체제는 아니었습니다. 함께 당시 지지율 그래프를 보면요. 진보 진영 내에서도 12%의 지지를 받는 이재명 후보가 보이고요. 또 무엇보다 민주당 밖에서 이 반문 기치를 내걸고 호남 지지를 노리는 안철수 후보의 공간도 확실히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보수 진영 내에서 1위 후보인 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지지율도 20%로 지금보다는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보수 후보들 중에서 저는 특히 김문수 장관이 선두라는 게 눈에 띕니다. 예, 정광훈 목사와 함께 이 자유통일당을 창당했던 이 강성 인사로 분류되는 인물이죠. 대통령 체포 이후 뚜렷해진 이 보수 결집이 김 장관 지지로 이어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정치권에선 일시적 현상으로 보는 분위기인데요. 더불어민주당 한 의원은 최근 조사에서 이 극우 과표집 경향이 있다. 김 장관이 여권 선두인 것과 관계가 있는 것 같다라고 했고요. 네. 김 장관이 최종적으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선거는 핵심 지지층 결집만으로는 이길 수 없고 중도 싸움이라는 점을 강조한 건데요. 그렇죠.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 소속 의원들의 관저 방문에 거리를 두는 것도 같은 취지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웃지 못한다는 말도 나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예, 차기 대선에서 여당 후보 뽑겠다가 40%, 야당 후보 뽑겠다가 48%로 집계됩니다. 네. 정권 교체 여론이 높지만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정당 지지율은 여기에 못 미치죠. 민주당 내에선 이 보수 과표집으로 인한 일시적 현상으로 보고 있지만 대통령 체포 이후 이 탄핵에서 조기 대선 전국으로 넘어가면서 중도 표심을 끌어안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엄에 비판적이고 대통령 탄핵엔 찬성하는 중도층이 이재명 대표 지지론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네. 이재명 대표는 오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거칠거나 꼬투리 잡힐 언행을 삼가달라는 당부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유호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내 설득 작업 끝에 수사 대상과 기간을 대폭 줄인 자체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특검법을 발의하면서도 누구를 수사하겠다는 것이냐며 특검 무용론을 주장하기도 했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국민의힘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듯합니다. 민주당은 여당이 발의한 특검법은 특검을 허수아비로 만들려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먼저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애초 오전에 발의 예정이었던 국민의힘의 자체 특검법은 오후 3시가 돼서야 발의됐습니다. 의원 108명 가운데 4명은 끝까지 특검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국민의힘은 104명의 참여로 비상계엄 특검법을 당론 발의했습니다. 마지막까지 특검법에 반대한 의원들을 설득하느라 법안 발의가 늦어진 건데 국민의힘은 자체 특검법 발의 후에도 특검 무용론을 주장했습니다. 관련자들이 99% 구속 기소되어 있거나 불구속 기소되어 있습니다. 또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이미 공수처에서 체포를 해서 사실상 특검을 도입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기존 민주당 안에서 내란 선전선동, 외환죄 혐의와 인지수사 규정이 삭제되며 의혹이 5개로 줄었습니다. 수사 기간과 인원이 축소됐고 언론 브리핑 규정도 제외됐으며 대법원장 추천 방식은 유지하되 특검 후보자 3명을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민주당은 즉각 국민의힘의 계엄 특검법은 특검을 허수아비로 만들겠다는 속셈이 드러난 족쇄 법안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말만 특검법이지 수사를 대충하고 적당히 덮자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수사를 방해할 목적이 아닌가 의심될 정도입니다. 시간을 끌고 특검법을 형해화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자체 법안을 낸 만큼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일정 수준의 양보는 감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그렇다면 여야가 모두 동의하는 특검법안이 나올까요?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끝내 이뤄지지 않는다면 오늘 야당 안으로라도 처리를 한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여야 협상은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 국회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장가희 기자, 여야 협상 아직도 진행 중인 겁니까? 여야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실에서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금은 잠시 저녁 식사를 위해서 회의가 멈춘 상태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그리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말 그대로 특검법 릴레이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여당의 특검법안이 나오기 전인 오후 1시 반과 여당 특검안이 나온 직후 그리고 저녁 직전까지 3번에 걸쳐 만났습니다. 현재까지도 여야의 이견차가 쉽게 좁혀지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회의를 중재하고 있는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일부 쟁점에서 합의가 있었지만 의견차가 컸던 부분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회의 도중 잠시 기자들을 만난 여야 원내대표도 수사 범위를 놓고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거나 쟁점이 많아 협상 완료 시점을 알 수는 없다고 귀띔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민주당은 특정 부분을 고수하지는 않겠다며 합의 처리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있는데요. 다만 오늘 자정을 협상 시한으로 못 박은 만큼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야 6당이 발의한 기존 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낮에 열린 국회 본회의는 이 특검법 여야 합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 중인데 어떠한 특검법이 국회를 넘게 될지를 가르는 여야 회의는 8시에 재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장가입니다. 민간인 신분으로 계엄에 깊숙이 관여했던 노상원 전 사령관이 당시 선관위까지 직접 가려고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공소장을 보면 사전 모의 중 노 전 사령관은 합수본 단장을 본인이 맡을 것이라고 했고 실제로 직접 요원 선발부터 케이블 타이 등을 준비시켰으며 잡아넣으면 부정선거를 확인할 수 있다는 발언도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강재묵 기자가 보도합니다. 계엄날 정보사령부에 모인 특수요원들의 세부 임무는 추후 지시 예정이었다고 문상호 정보사령관은 밝혔었습니다. 예. 이런 시행이 뭡니까? 다음 날 선관위로 이동한다라는 것은 지시를 받았고 그 다음에 세부 임무는 추후 하달하겠다. 하지만 문 사령관 공소장에 따르면 이 요원 3명에게 오전 5시 40분까지 노상원을 선관위로 모셔오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간인 신분의 노상원 전 사령관이 직접 선관위에 가서 직원 체포를 확인하고
이 수사단과 함께 움직이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선관위 직원 체포를 위해 준비한 케이블 타이, 복면 등도 노상원 지시였습니다. 지난해 11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에서 노 전 사령관은 문상호 사령관에게 부정선거 관련 놈들을 잡아 다그치면 사실이 확인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야구방망이, 케이블 타이, 복면 등도 잘 준비하라고 지시했고 문 사령관은 부하 직원들에게 사오면 내가 돈을 주겠다며 그대로 전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문 사령관에게 전화해 대규모 탈북 징후가 있으니 요원들을 선발하라며 지시한 것도 당시 민간인이었던 노 전 사령관이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국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상정하려 했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현안 질의가 열렸습니다. 인권위가 내란에 동조하고 있다는 지적에 김용원 상임위원이 발끈하면서 회의장 분위기는 금세 험악해졌는데요. 인권위 일부 위원들이 사퇴하거나 발의를 철회했지만 다음 주 전체 회의에 재상정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권위는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권을 전체 회의에 상정하려다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여기엔 사법부와 수사기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불구속 수사하라는 권고안이 담겼습니다. 사퇴하라! 안창호라! 사퇴하라! 전체 회의 당일 안건 상정을 저지한 야당은 오늘 국회 안창호 위원장 등을 불러 경위를 따져 물었습니다. 안건 상정을 주도한 김용원 상임위원은 첫 질의부터 날선 답변을 하면서 회의장은 금세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저를 내란 선전죄로 고발했다고 제 시간 멈춰 주십시오. 저를 내란 선전죄로 고발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카톡 검열과 마찬가지로 국민을 거짓말로서 속이고 김 의원과 야당 간의 설전이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참다 못한 박찬대 위원장은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시라고! 오늘 현안 질의에 여당은 불참한 가운데 강정의 비상임위원은 안건 발의를 취소했습니다. 하루 앞선 어제 비상임위원인 원명스님도 임기 약 10개월을 남겨두고 사퇴하면서 안건 발의자는 3명으로 줄었습니다. 안건은 발의자 과반이 발의를 철회해야 폐기되기 때문에 이제 남은 3명 가운데 1명만 이탈하면 자동 폐기됩니다. 인권위는 지난 13일 저지됐던 전체 회의를 이번 주 중에 다시 열려고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고 다음 주에 재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공식 사진입니다. 역대 대통령들의 온화했던 미소와 달리 강력한 지도자라는 걸 부각시키려는 듯한데 강렬한 시선으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는 모습 어딘가 낯이 좀 있죠. 인사청문회 중인 트럼프 내각 주요 인사들의 발언도 하나같이 공세적입니다. 워싱턴에서 강영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대통령 공식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고개를 살짝 숙인 채 강렬한 시선으로 정면을 응시하는 모습으로 지난 2023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한 혐의로 기소되면서 촬영된 머그샷을 떠올리게 합니다. 범죄 기록 사진인 머그샷은 트럼프와 지지자들 사이에서 저항의 상징으로 여겨지며 각종 기념품에도 활용됐습니다. 또 이번 공식 사진은 역대 미국 대통령들이 주로 보여주었던 온화한 모습과 뚜렷한 대조를 이룹니다. 미국 우선주의 기조 속에서 주변국들과 마찰이 계속되는 가운데 외교적 긴장을 감수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이 같은 공세적인 기조는 인사청문회에 나선 트럼프 2기 행정부 주요 인사들도 흡사합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 지명자는 관세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고강도 제재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As part of his strategy to end the Ukraine war, that I will be 100% on board for taking sanctions up, especially on the Russian oil majors, to levels that would bring the Russian Federation to the table. 앞서 마크 루비오 미 국무장관 지명자가 중국을 가장 위험한 적국으로 지목하고 북한과 러시아를 불량 국가로 표현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이 시시각각 다가오면서 전 세계의 이목이 이곳 워싱턴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오는 20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엔 세계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최고 부자 머스크, 베이조스, 저커버그가 참석하는데 여타 취임식과 달리 연단의 주요 자리에 앉습니다. 이번 취임식에서는 기업들의 기부금 액수 제한도 두지 않았다고 하죠. 노골적으로 돈을 낸 기업들과 밀착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세계 최고 부자 1위에서 3위에 올라 있는 일론 머스크와 제프 베이조스, 마크 저커버그. 각각 테슬라와 아마존, 메타의 최고 경영자인 이들 3명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에서 가장 눈에 띄는 자리에 앉을 예정입니다. 통상적으로 당선인의 가족과 차기 내각 요직이 앉는 자리에 함께 착석하는 것인데 트럼프의 환심을 산 결과물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앞서 우리 돈 3,600억 원 상당의 기부를 한 머스크는 정부 효율부의 공동수장이 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힘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He's clearly started to use that platform a bit like, an old-style newspaper mogul would in days of old. 자신이 소유한 워싱턴 포스트가 36년 만에 특정 대선 후보 지지 선언을 못하게 막은 베이조스. 혐오 표현과 음모론 확산 우려에도 제3자 팩트체크를 폐지하고 트럼프의 신복을 사내이사에 앉힌 저커버그도 한 배를 탔습니다. 앞서 암호화폐 기업을 직접 지원한 트럼프 일가가 이해상충 논란을 낳았던 가운데 자산 1조 원이 넘는 억만장자들의 차기 행정부 포진에 반대편 진영에서는 자본과 권력의 유착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놨습니다. And that's a dangerous concentration of power in the hands of a very few ultra-wealthy people. 기업의 지나친 로비를 막기 위해 기부 상한액을 정한 일부 전임 대통령들과 달리 노골적으로 액수에 따라 차등을 둔 취임식부터가 트럼프의 남다른 행보를 예고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그런데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화성 우주선 시험 비행이 실패했습니다. 반면 아마존 최고 경영자 제프 베이조스의 민간 우주기업은 첫 시험 비행에 성공을 했죠. 희비가 엇갈린 두 사람, 이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운트다운 소리가 끝나자 우주선이 새빨간 불꽃과 연기를 내뿜으며 공중으로 날아갑니다. 연료를 소진한 추진체는 상단 부분과 분리되고 나서 발사대로 무사히 돌아왔지만 분리된 우주선으로부터 응답이 없습니다. We did lose all communications with the ship. So that is essentially telling us that we had an anomaly with that upper stage.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우주 민간 기업 스페이스X가 화성 탐사 우주선 스타쉽의 7번째 지구궤도 시험 비행을 진행했지만 실패했습니다. 통신이 끊긴 스타쉽은 예정된 궤도에서 벗어나자 미리 설정된 비행 종료 시스템에 따라 공중에서 폭발한 뒤 불타 없어졌습니다. 머스크는 자신의 SNS에 별똥별이 된 스타쉽 영상을 올리며 성공은 불확실하지만 즐거움은 확실하다고 써 의외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과거 스타쉽의 첫 시험 비행에서 동체가 폭발했을 때도 머스크는 다음 시험 발사를 위해 많은 것을 배웠다며 의연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같은 날 아마존 최고 경영자 제프 베이조스가 설립한 민간 우주기업 블루 오리진은 발사체 뉴 글렌의 시험 비행에 성공하며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재활용할 계획이었던 로켓 추진체는 회수하지 못했지만 발사체 상단 부분을 목표 궤도에 올렸습니다. 희비는 엇갈렸지만 우주 개척의 꿈을 이루기 위한 머스크와 베이조스의 경쟁은 20여 년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중동에선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를 공습해 80여 명이 숨졌습니다. 휴전하기로 했다는데 무슨 말이냐고요? 이스라엘 내각에서 공식적으로 휴전을 승인하지 않았거든요. 팔레스타인 입장에선 황당하고 기가 막힐 텐데 이스라엘은 공습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야 휴전 합의가 마무리됐다며 휴전 승인을 예고했습니다. 한여애 기자입니다. 길 양옆으로 무너진 건물 잔해가 수북이 쌓였습니다. 구급차가 부상자들을 이송하고 바닥에 놓인 시신주위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هذه هي الهدنة. ايش ذنب البنت هذه الصغيرة الطفلة؟ ايش ذنبها هذه؟ 현지 시간 15일 휴전에 합의했지만 공식 휴전에는 들어가지 않으면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전역에서 공습을 이어가며 80여 명이 숨지고 200여 명이 다쳤습니다. 공식 휴전을 위해서는 휴전안에 대한 이스라엘 내각 승인이 필요합니다. 당초 16일 내각 회의가 예정됐지만 하마스가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며 이스라엘이 연기했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실은 연기 하루 만에 휴전 합의가 마무리됐다며 안보 내각 회의를 소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합의안을 최종 승인할 전체 내각 회의가 열릴 전망입니다. On the ceasefire, yes, I am confident, and I fully expect that implementation will begin, as we said, on Sunday. 합의안이 최종 승인되면 24시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첫 인질 석방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우리가 해외 원전을 수주하려고 할 때마다 미국 원전업체 웨스팅하우스는 자사 기술을 우리가 이용했다며 딴지를 걸어왔죠. 한국수력원자력이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주고 무엇을 얻어왔는지 고정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이번 달 초 미국을 찾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제니퍼 그랜홈 에너지부 장관과 만났습니다. 가서명 형태였던 한미 원자력 수출과 협력에 관한 기관 간 약정을 마무리하기 위해서입니다. 민간 원자력 기술 이전 시에 정보 공유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양국 간 수출 통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있습니다. 당시 MOU 체결은 한국수력원자력과 미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 간의 원천 기술을 둘러싼 지식재산권 분쟁 타결의 사전 작업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동안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자사 원천 기술을 침해했다고 주장했고 한수원은 독자 기술이라고 맞서왔습니다. 그로부터 8일 뒤 한수원과 한전은 지재권 분쟁 협상을 공식 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3월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수주 최종 계약을 앞두고 남아있던 가장 큰 걸림돌을 치운 셈입니다. 합의 내용은 비밀 유지 협약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지만 양측이 법적 분쟁보단 체코 일감을 나누거나 제3국 공동 진출 등을 택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품을 갖다 공급하는 기업들이 원전을 갖다 새로 짓지 않다 보니까 경쟁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기술이 상당히 들어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이번 합의로 추가 원전 수출이 탄력을 받고 국내 원전 부품 업체의 일감도 늘어나 원전 생태계와 공급망이 커질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를 원활하게 이용하기 위한 기술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AI 구동의 필수인 데이터 센터는 수많은 컴퓨터가 내뿜는 열을 잘 관리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기술도 각양각색입니다. 이들의 각 축전을 정혜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형 냉동기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습니다. 차갑게 만든 물을 순환시켜 시원한 바람을 공급하는데 최대 약 9만 9천 제곱미터까지 냉방이 가능합니다. 연면적 약 9만 제곱미터인 서울시청 전체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AI 데이터 센터 같은 대규모 시설에 열을 식히는데 용이합니다. 이 건물에 있는 초대형 냉동기 단 한 대로도 약 8,000평까지 냉방이 가능한데요. 10평짜리 가정용 에어컨 800대를 트는 것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초대형 데이터 센터 건설과 관련 기술 투자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많아질수록 고성능 장비가 내뿜는 열을 잡는 것도 중요한데 관리하지 못하면 성능 저하를 넘어 화재 위험까지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냉각 시스템을 데이터 센터 핵심 수출 인프라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실러는 제어 시스템과 연계해 큰 건물에서도 손쉽게 관리할 수 있고 에너지 효율이 높아서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액침 냉각 기술을 도입한 곳도 있습니다. 서버를 전기가 통하지 않는 특수 냉각류에 직접 넣어 발열을 막는 겁니다. 습도, 먼지, 소음에도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서버들이 점점 고집적 고발열 고전력으로 계속 발전되고 있는데요. 높아지는 고전력 AI 서버들을 더 효율적으로 냉각하고 수용할 수 있습니다.
AI 발전과 함께 이를 뒷받침하는 후방 산업들의 개발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혜린입니다. 성인이 되고도 여러 이유로 독립하지 않고 부모와 함께 사는 젊은 세대를 캥거루족이라고 부르죠. 경제 불황으로 캥거루들이 늘어가는 이 시대, 캥거루족 연예인들의 일상은 어떨까요? 다 컸는데 안 나가요. 심가연 기자가 살짝 미리 들여다봤습니다. 본부장님 전문 배우 신정윤이 어머니 앞에서는 유치한 말장난으로 티격태격하는 금쪽이가 됐습니다. 뮤지컬 배우 황성재도 어머니인 배우 박혜미에게는 숨길 수 없는 반항 본능을 드러냅니다. 너 언제부터 요리에 관심 있었어? 엄마 밥 안 해줄 때부터. 만 25세가 넘고도 부모와 함께 살아가는 연예인 가족의 생생한 일상을 담은 MBN 관찰 예능 다 컸는데 안 나가요입니다. 높은 물가와 집값 상승으로 청년 2명 중 1명이 캥거루인 시대. 함께 살아 힘들게도 하지만 함께 사는 덕분에 웃음이 끊이지 않게 하는 효자 캥거루들이 총출동했습니다. 이 캥거루들은요. 어미 캥거루의 심기를 건들면 안 됩니다. 예, 그 소파 밑에 있는 효자손처럼 살면 됩니다. 와. 예, 엄마가 손을 뻗었을 때 와. 거기 있으면 돼요. 파일럿 방송에서 활약했던 새 MC도 정규 방송에 그대로 합류해 입담을 자랑합니다. 저 상황이라면 나는 어땠을까를 계속 대입하면서 보는데 저는 딸이기도 하면서 엄마이기도 하거든요. 계속 제가 왔다 갔다 해요. 가족 간의 따뜻한 온정을 담은 다 컸는데 안 나가요는 내일 밤 8시 20분 MBN에서 첫 방송됩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온화한 서풍이 불어들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동안 하늘도 대체로 맑겠고 큰 추위도 없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영상 7에서 8도 등으로 평년 기온을 5도가량 크게 웃돌겠고요. 특히 월요일에는 아침 기온도 영상권으로 올라서겠습니다. 단 먼지가 날아들겠습니다. 내일 서울은 종일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예상되고요. 그 밖에 인천과 경기, 충청과 영남 지역은 일시적으로 먼지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경기 북부 내륙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 내일도 동해안 지역으로는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자세한 지역별 기온 보시면 중부지방은 서울이 영하 4도로 출발해서 한낮에는 영상 7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지방은 대구와 부산이 11도 등으로 10도를 웃도는 곳도 있어 포근하겠습니다. 절기 대한인 다음 주 월요일에는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